생각하고 앉아있네. 자, 저희 신삼태성주라고 네. 이제 새로 네. 예전에 그 흐지부지 폐지됐던 재밌었는데?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고 웃겼고. 네. 근데 이제 예. 좀 일부만 재밌다라는 평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저희 뭐 모시는 그 게스트도 한계가 있고 또 기술 쪽에 저희가 이렇게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제 삼태성주는 원래 3인의 테크를 말하는 성인이라는 억지로 만든 이름이죠, 그냥. 저도 처음에 듣고 설마 했어요. 네. 억지로. 그리고 3명도 나중에 3명도 아니었고 심지어 지금도 원래는 여기에 이제 이용 기자가 같이 와야 되는데 네. 이용 기자가 토요일 날 뭐 좋은 개인 사정으로 좋은 개인 사정. 네, 좋은 개인 사정으로 지금 화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 좋은 개인 사정으로 녹음에 합류할 수 없다고 이번에만은 갑작스럽게. 네, 갑작스럽게 매우 미안해하면서 그렇게 돼서 오늘은 이제 이용 기자는 합류를 못하고 다음 달부터 합류를 하게 되고요. 이용 기자한테는 굉장히 드물게 생긴 좋은 개인 사정이죠. 올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하고 K 박사님하고 네. 삼태성주 K 박사님 이제 고정으로 나오시고 네. 또 게스트 선생님 박언식 삼성 SDI 수석 연구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예. 주제는 우리가 이제 지금 소재로서 잡은 게 네. 일단 주식 3대장 특집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죠. 물론 주식과는 상관없고요. 광이요. 주식 얘기만 빼고 주식 3대장.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청취자 여러분이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들으시고 뭐 주식을 사는데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네, 맘입니다. 네,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요. 그래서 주식 3대장 특집으로 첫 번째 이제 우리 여러 번에 걸쳐서 또 하게 되겠지만 첫 번째 주제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네, 배터리. 예, 배터리의 과학.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전문가이신 박원식 연구원님께서 이제 3, 4회에 걸쳐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 개편되는 프로그램이니만큼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식으로 아마 3, 4회씩 이 배터리하고 나머지 2개는 이제 반도체. 예, 그 다음은 AI. 네, 진짜 말 그대로 주식 3대장. 예, 이렇게 가면은 거의 뭐 1년 가까이 지나지 않을까. 1년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죠. 이미 기획이 다 끝난 1년치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고. 아직 다른 반도체와 AI 쪽은 게스트가 섭외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되겠죠 뭐. 생각은 하고 있는데. K 박사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그거. 일단은 그렇긴 한데 그게 실패하면은 대안을 써줘야 됩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섭외를 해야 되나요? 네, 따로? 하면 됩니다. 뭐 네. 아니면 이걸 연장하면 됩니다. 하긴요. 그 말이 나서 말인데 박원식 연구원님께서는 K 박사님하고 좀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끌려 나오신 거잖아요. 예, 갑자기 술자리에서 뭐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이야기 좀 해라고 하셔가지고 뭐 부담 없이 나오라고 했는데 부담은 굉장히 많이 되네요. 부담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고 대학교 때부터 알게 된 친구고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동안 쭉 지낸 건 아니에요.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보는 그런 사이였다가. 그런데 그냥 이렇게 나오라고 하면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고위공무원이시니까 였었으니까. 옛날 얘기죠. 그 끈떨어진 공무만큼 의미 없는 게 완전히 들었어요. 지금은 숨어지는. 참고로 방금 한 얘기인데 박원식 연구원님은 저하고도 이제 동네에 당시에 몰랐지만 제 친구들과 같은 고등학교를 같은 해에 다니신 또 그런 분이라 교집합이 있으시고 해서 굉장히 반갑고요. 또 우리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섭외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3, 4회 하려고 했던 것을 6, 7회로 억지로 끌고 가도 해도 내용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옆에서 부탁을 해도 거절하기 좀 힘들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 저는 원조 선생님 그 페북 친구로서 항상 눈팅하면서 계속 좋아요 누르면서 항상 좋은 글들 많이 읽고 있기 때문에 뭐 팬심으로 사실은 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말 그대로 배터리 개발만 30년을 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게요. 우리나라 뭐 배터리의 역사라고 해도 말 그대로 역사입니다. 과언이 아니신데요. 제가 오프닝으로는 약간 좀 배터리라는 단어랑 관련된 얘기를 좀 갖고 나왔는데 배터리라는 단어가 제가 좀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다른 두 경우에서 배터리란 말을 항상 좀 들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그 배터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야구에서 투수랑 포수를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배터리라고 하나? 저기가 원래 먼저 나온 말이고 혹은 뭐 그걸 우리가 이 전지를 배터리에 갖다 쓴 말인가 하고 봤더니 그게 이 전지 배터리에서 나온 말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투수랑 포수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좀 솔직히 억진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예, 척척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가 왔다 갔다. 예, 전자가 이렇게 공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공이니까 한다. 이렇게 예, 입자가 투수가 환원되면 포수가 산화되고 뭐 이런 식으로 건데요. 산화하는 놈도 있고. 요게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랬고요. 네네. 근데 이게 1860년대 이미 이 투수 포수 얘기를 뭐 야구 시작한 지 얼마도 안 됐었던 시절인데. 그때가 야구 막 생길 제대로 될 때. 그러니까요. 뭐 제대로 아직 좀 엉성할 때 같은데 이때도 배터리가 있었던 거네요, 그죠? 사실은 저도 이제 뭐 그런 제 태어나기 전의 역사는 또 봐야 하는 거니까 조사를 좀 해봤더니 뭐 다들 이야기가 보통 기원전 4세기에 이야기하는 그 바그다드 전지 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그걸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보니 뭐 뭐랄까 그 도구만한 데 쓸 수 있을 정도의 전기가 실제로 재현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때도 아마 그런 어떤 뭐 전기나 이런 것들은 몰랐겠지만 아마 그때도 아마 그런 용도의 어떤 배터리라는 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일반적으로 보통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그 망간전지 나오는 저희 이야기하는 이제 그때가 실용적인 배터리는 아마 그때가 되겠고 지금 저도 저희 회사에 보면 이제 내부에 그런 이제 배터리를 하는 회사니까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보니까 이 배터리라는 말을 만든 사람은 결국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200년이 넘은 얘기. 네네. 결국 저희가 왜 그 벤자민 프랭클린 그 연날려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피레쯤 벼락치고 보면. 네네. 그거 할 때 보면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라이덴 병이라고 하는 그 집전하는 병이 나오게 되는데 그 병을 이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용량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보면 왜 옛날 서울우유병 꼽아놓는 그런 박에다가 이렇게 한 뭐 6개, 7개를 이렇게 그 병렬 연결해가지고 놓은 이제 그 형태가 포병 부대의 그 탄약 그 통 있지 않습니까? 그 형태랑 비슷하다는 이제 착안해서 프랭클린이 처음으로 배터리란 말을 썼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어원은 그러니까 그 군사 용어 그러니까 이 포병 부대 이 단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배터리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다 온 얘기군요. 네네네. 연구원님은 보면은 방금 말씀하실 때 배터리와 배터리를 적당히 섞어 쓰세요. 그것이 처음 입사할 때는 배터리였고. 예, 사실 처음 왔을 때 옆에 있는 K 박사님도 그렇고 제가 이제 괜찮습니다. 배터리가 더 좋습니다. 저희. 전지를 하러 이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배터리 하냐 다들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때 이제 뭐 선보러 배터리 하느냐? 선보러 가고 그래도 배터리 한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이제 뭐 어디에 쓰는 거냐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씨니까 대리대님 배터리가 배터리 하는 거냐고. 예. 배터리가 배터리. 물론 지금은 직급이 높아지셔서 전혀 쓸 수 없는 말씀이지만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뭐 배터리를 연구한다라는 건 굉장히 드문 그렇죠. 경우였어요. 개념이 없죠. 뭘 연구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뭐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지금처럼 성형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95년도에 시작했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지만 95년도에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이때만 해도 사실 휴대폰도 안 쓰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배터리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때 삐삐의 건전지능 게 그건 그냥 건전지니까 시중에서 파는 맞습니다. 그 정도 생각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걸 이미 시작을 하신 거고요. 여하튼 그 배터리라는 단어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말씀하신 이제 그것도 사실은 그 부대 관련된 그것도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폭력이라는 법률 용어로 이건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게 그 일부 헤비메탈 음악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데 분명히 전기 배터리 느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에서 봤더니 이거는 이제 타인에게 이제 무력을 사용해서 유해하거나 공격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에 그거를 그러니까 폭력이랑 되게 비슷한 말인데 기본적으로 법률 단어더라고요. 이 미국 영어에서. 그래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배터리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것과는 물론 관련 없으실 걸로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힘이 없어서요. 그래서 배터리라는 말이 뭐 몇 가지로 쓰이지만 아주 절대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은 역시 전지다. 네, 전지 뭐 여러 형태의 전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몇 달 동안 계속 살펴볼 그 내용이 되겠고요. 오프닝으로 제가 또 하나 준비하는 거는 약간 뉴스스러운 건데 지난 5월 8일에 테슬라가 미국에서 리튬 정제 공장 착공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일론 머스크도 오고 그래서 막 이렇게 했다는데 리튬 정제 공장에 3억 7,500만 달러를 투자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한 4천억, 5천억 되는 그런 돈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2025년까지 연간 100만 대의 전기차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배터리 등급의 리튬을 정제할 예정이다. 북미에서 가장 큰 리튬 정제 공장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중국하고 호주, 칠레가 리튬 생산국 3대를 이제 3강을 달리고 있는데 네네. 중국이 압도적인 1위고요. 근데 이제 지금 테슬라가 이걸 하는 이유는 리튬 공급망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게 이제 좀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스스로 좀 이걸 해내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북미의 자동차 회사 가운데 테슬라 외에 자체 리튬 정제 공장을 가진 회사는 없다고 합니다. 그쪽 현재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지금 아예 머스크 얘기는 리튬 광석은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배터리 등급으로 정제된 리튬은 항상 좀 부족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걸 정제 공장을 완공한 뒤에 또 다른 공급 업체에서 역시 리튬을 계속 사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자기네가 이걸 이제 마련함으로써 좀 안전함을 좀 추구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테슬라가 뭐 정말 완성품도 많이 만들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도 그렇고 로켓도 그렇고 좀 이따가 테슬라 관련 로켓 얘기도 해주실 거잖아요, K 박사님이. 아 그러네요. 그렇죠. 테슬라는 아니고 스페이스X지만 예, 뭐, 예, 그게 그놈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양반이 보면은 뭐 이 리튬을 아예 정제하는 배터리 공장도 아니고 네네. 리튬을 정제하는 이런 공장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세요? 어떠세요? 사실 지금 보면 결국 리튬이든 코발트 망간이든 어쨌든 그 전지에 쓰고 있는 광물들은 사실 좀 희귀한 부분들이고 네네. 그것도 맞는 부분이긴 하지만 최근에 가장 크게 그거 같아요. 그 IRA 같은 그 현재 그 인플레 방지법 같은 경우에 네네. 지금 전기 자동차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그 이해 타산을 못 맞추죠. 그렇죠. 그래서 보조금이 없으면은 사실은 네. 그 시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지금 이 보조금을 두고 이제 미국 정부가 그런 그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요한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자국에서 다 이제 생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하겠다는 걸로 가고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리튬이든 뭐 니켈이든 망간 뭐 이런 것들 사실 그런 것들이 워낙 중국이 예전부터 그런 자원 왜곡을 많이 해놔가지고 워낙 많은 걸 갖고 있다 보니까 당장은 그걸 못 풀고 대신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약 50% 정도에 대해서는 자국에서 뭐 생산하거나 그렇게 가공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고 이제 그걸 자꾸 이렇게 강화하려고 하는 네.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그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지금 그런 자동차 업계라든지 네. 그런 쪽에서도 지금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 업체들도 사실은 미국에 있는 자동차 업계하고 계속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그 생산 그 유체인의 전체를 다 어쨌든 미국에서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의 일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이걸 보면 이제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양반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겠거니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제 옆에 K 박사님이 계셔서 천문학하고 좀 이야기해서 생각하자면 결국 리튬이라는 게 빅뱅에서 나와가지고 한정된 자원이 근데 리튬 같은 경우는 워낙 알칼리 금속계이기 때문에 네. 다 이제 물에 녹아 있고 사실 바다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보면 이제 윤기나 이런 걸 통해서 올라와서 보통 지금 그 생산성 있는 리튬 강산은 아까 말한 칠레나 이런 데 같은 어찌 보면 약간 호수 같은 우유니 산악 거기 아, 볼리비아에서 예. 거기도 굉장히 리튬. 그 거연 그런 이제 그런 결정들이 많이 있는 호수 같은 게 미나리 많이 있는 호수가 사실은 이제 리튬 강산이 되는 물론 그 자연계 이런 광산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대다수가 이제 그렇게 농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빼내는 부분이라서 네. 이제 그게 한정된 자원들 그렇게 그 지각 활동이 일어나서 고여 있는 데가 이게 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뭐 칠레나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좀 한정돼 있고 리튬이 그 핵융합 과정에서 굉장히 소량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귀한 광물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뭐 나중에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리튬이 워낙 이 대기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활발하게 그 산소나 물하고 반응하는 물질이기 금속으로 때문에 있으면 금방 그냥 바로 폭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터리에는 아주 귀한 그런 광물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우울증 약으로만 쓰였던 그랬었죠, 광물인데, 맞죠. 예. 맞아요. 예, 지금은 사람들을 안 우울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산업용 광물이 돼 있죠. 예. 여튼 뭐 하나를 던져드리면은 열을 말씀해 주시는 이쪽 바닥에서는 아주 박학다식한 그런 전문가 선생님이라는 티가 확확 나십니다 지금. 자, 저의 오프닝은 짧게 끝내고 원래 이제 이용 기자가 와가지고 이용 기자한테 같은 얘기를 시켜도 훨씬 길게 하잖아요. 그렇죠. 딴 얘기 막 하고요. 근데 이용 기자가 없으니 원래 이제 시키려고 했던 건데 이용 기자의 그
산으로 가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하고 K 박사님은 또 약간 이제 배터리긴 아니지만 또 테크니스를 준비하시는 사실 거잖아요. 그 주식 3대장은 이제 아까 말한 배터리, 반도체, AI지만 앞으로 클 주식 주요 종목 중에 하나가 우주입니다. 우주. 예. 이게 사실은 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데 뭐 물론 그 3대장 정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뜨진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분명히 많이 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이제 전문 분야가 사실 그쪽이기 때문에 네. 예, 앞으로 계속해서 해보려고. 주식 이야기 안 하신다더니 주식을 띄우시려는 거 아니에요? 이 방송을 통해서? 주식 얘기가 아니고 기술 얘기죠. 과학 기술 얘기입니다. 주식은 어차피 모르고 저는 네. 주식 계좌도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실 텐데 바로 지난 4월 20일에 스타쉽이라는 그렇죠. 스페이스X의 네. 대형 로켓을 발사 실험을 했다. 이걸 두고 실패냐 성공이냐 그렇죠.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핵심은 지금 스페이스X는 우주선 발사체에 대한 실패와 성공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 옛날 같으면 이제 발사체는 다 만들어 놓고 아주 철저하게 만들어서 한 방에 딱 성공 아니면 실패. 그렇죠. 요거잖아요. 예. 근데 원래 공학을 만들 때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다가 테스트 해보고 안 되면 또 고쳐서 다시 만들고. 근데 지금 스페이스X는 로켓 개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스타쉽을 다 만들어서 완벽하게 해서 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몇 개 지금 이미 여러 개 만들어놨어요. 네, 뭐 3개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만들어 놓고 쏘면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받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원가가 되게 싼가 보네. 예.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일론 머스크라고 하면은 자꾸 약간 조롱당하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 몽상가. 네, 몽상가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우주 관련 짓은 몽상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이번에 발사한 게 전체적으로는 스타쉽이라고 부르는데 네. 사실은 2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단이 슈퍼 헤비라는 부스트라고 부르고 그렇죠. 2단이 또 스타쉽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이 별도의 발사체예요, 사실은. 이거를 두 개를 연결해서 쏜 겁니다. 연결했었는데 슈퍼 헤비 1단은 높이가 70m고 스타쉽은 높이가 50m예요. 두 개 합치면 120m예요. 세턴 5보다 큰 거잖아요. 세턴 5가 111m거든요. 그죠. 이제 역대 최대고 이게 추력이 슈퍼 헤비가 1단이 랩터 엔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랩터 엔진이 230톤 규모예요. 하나에. 예. 이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누리호가 4개를 합쳐서 300톤이거든요. 그렇죠. 75톤. 75톤급 4개를 합쳐서 300톤을 만든 거고 팔콘 9도 비슷해요. 팔콘 9도 한 개는 비슷한데 그건 9개를 연결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추력이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 누리호에. 근데 랩터는 한 개가 230톤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만 하면은 누리호를 넘어서는 거예요, 벌써. 그렇네요. 네. 근데 그걸 33개를 붙였어요. 33개. 네. 두 개 꺼져도 날아갑니다. 누리호 정도는 그냥 꺼져도 그대로 날아갑니다.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총 추력이 1단이 7,590톤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300톤의 20배잖아요, 20배.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동안 역대 최대 추력이 세턴 5가 3,400톤이었고, 얼마 전에 발사한 아르테미스 발사한 게 3,900톤. 그거의 거의 2배씩입니다. 네,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태워보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 100명 거죠. 태워보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1단 부스터고 2단 스타쉽만 해도 랩터 엔진이 6개예요. 그러니까 2단만 따져도 이미 웬만한 로켓들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밑에 슈퍼헤비 놓고 위에 스타쉽을 놓고 이번에 처음 발사한 거죠. 네. 이번에 분리는 됐나요? 분리가 안 됐습니다. 분리가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분리가 안 된 걸 이제 엔진도 사실 33개 중에서 최종적으로는 8개가 꺼졌대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8개가 꺼졌으니까 중심도 잃고 했는데 사실은 분리가 안 된 게 일단 가장 큰 문제였고 그래서 실패는 실패지만 네. 이거는 과정이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쏜 게 아니라 과정이고
어마어마한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다. 또 이제 아까 그 아르테미스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 그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발사하거든요. 근데 이 스타쉽은 한 달에 한 번도 발사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 현재로서도. 게다가 회수도 하고요. 슈퍼 회수도 같은 하고. 경우는. 네. 그럼 회수해서 청소하고 한 달 걸린다는. 회수하고, 예. 회수해서 바로 이제 지금 목표는 회수하자마자 몇 시간 내에 다시 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네. 금방 다시 거기 발사대 특별한 발사대 설치가 돼 네. 있어가지고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은 제가 딱 그예요. 지금 오버 스펙입니다. 지금 이 스타쉽 그 슈퍼헤비와 스타쉽 두 개 합친 정도의 그 성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은 저렇게 빨리 지구를 떠나는 경우는 이제 소행성이 당장 떨어져가지고 다들 네. 도망가야 되는 경우 외에는 별로 줄 서가지고 막 네, 지금은 이거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이거 쓸 데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앞서나가고 있다. 근데 이렇게 실제로 왜 그 일반 우리 사람들이 뉴스 같은 거 볼 때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그냥 뭐 약간 현시욕 강한 돈 부자가 뭐 기술 이것저것 막 해보고 뭐 실패하고 막 이런 것인지 아니면 진짜 로켓 과학자들 뭐 나사 나오는 우리나라 뭐 천문연 이런 뭐 항우연 이런 데서 보기에도 이게 뭐 정말 되는 것인지라는 걸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되는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 스페이스X 이외에 다른 로켓 그 회사들은 꿈도 못 꾸는 수준입니다. 지금. 그게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기술이 지금 기술입니다. 기술. 결국 이제 네. 근데 기술 좋은 사람들 데려오려면 또 돈도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긴 한데 네, 물론 돈과 기술인데 네. 사실 그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네. 만든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돈은 더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거기는 좀 지금 간이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지금 스페이스X의 팔콘 9의 수준도 못 따라오고 있어요. 그죠? 네. 네. 거기는 뭐 우주 나가는 것도 그렇고 뭔가 관광 정도 하는 느낌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제프 베조스 목표는 자기는 달에 간다예요. 음. 네, 달에 간다. 그리고 지금 현재 로켓 이름이 뉴 셰퍼드거든요. 아, 네. 그 뉴 셰퍼드가 그 미국 앨런 셰퍼드라는 우주 비행사, 미국 최초 우주 비행사입니다.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우주 비행을 했냐면은 날아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아 그냥. 네. 뉴 셰퍼드가 그렇게 날아요. 예. 우주 그렇죠, 비행은, 맞죠. 네, 날아갔다가 떨어진 게 딱 뉴 셰퍼드. 네, 100km, 110km 올라갔다가 그냥 네. 뭐 몇 분 만에 내려오는 개잖아요, 그죠? 바로 11분 걸렸습니다, 총.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버진 갤럭틱에서 하는 거랑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네. 그 비행기 비슷한 네, 걸로 네, 올라가는 거랑 그 정도는 우리나라 누리호도 할 수 있어요. 하려고 막 네, 마음 하려고 먹으면 마음먹으면 할수 있어요. 네. 네, 의미가 없으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죠. 타겠지만 할 수 있어요. 좀 무서우니까. 물론 이제 그 아마존 그 블루오리진은 회수납니다. 로켓은 다시 회수됩니다. 네네. 그 점에서는 기술 차이가 아직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그 궤도까지 올라가는 거하고 네. 그냥 뭐 성층권이 그 정도 100km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완전 다른 얘기인데. 그게 그렇죠. 그 블루오리진의 다음 로켓 이름이 뉴 글렌입니다. 아, 뉴 글렌이 이게 존 글렌이거든요. 네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처음으로 궤도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 미국의 우주 관련된 영웅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래서 지금 그 블루오리진 로켓 이름이 뉴 셰퍼드, 뉴 글렌, 그 다음은 뉴 암스트롱이거든요. 그렇게 마음대로 이름 써도 돼요, 근데? 그 안 관련 없나? 저작권, 저작권 이런 거? 하여튼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뉴 셰퍼드까지만 했고 뉴 글렌까지도 아직 못 간 거예요. 근데 뉴 글렌은 지금 스페이스X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페이스X는 벌써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했어요. 벌써. 네. 네. 기술 차이가 분명히 나는 것 같고 뭐 진도 차이도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엄청 크고 이런 거니까 뭐 제가 보기엔 뭐 실용적인 면으로 따지면은 뭐 높은 궤도에 이제 뭐 큰 뭐 계측 장비라든가 뭐 망원경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제임스 웹 같은 것도 안 접고 네. 그대로 통째로 넣어서 그냥 지금 이제 그 스페이스X를 기대를 하는 게 이거 되면은 앞으로 우주로 보내고 싶은 거 뭐든지 보낼 수 있다는. 먼저 크니까 네. 그냥 툭 넣으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무거워도 다 트럭에 싣듯이 그냥 수압에 뭐, 네. 쓱 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기하고 상관이 없이 버린 거예요. 예. 상승 초월입니다. 대단하긴 한데 게다가 이게 계속 이제 재활용되고 하니까 비용도 생각만큼 많이 안 들고 네. 크기에 비해서 네. 많이 안 들고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건 궁금하긴 해요. 정말 그 사람을 100명을 태우고 뭐 화성 간다 다 간다 얘기를 하는데 달은 좀 며칠이면 가니까 네. 100명이 어떻게 참고 간다 쳐도 이게 아무리 커도요. 사람 100명을 뭐 화성까지 예를 들어서 뭐 8개월 9개월을 저기다 싣고 가는 거는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입니다. 물인데 네. 50명으로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 그럴까요? 그럼요. 네. 50명으로 줄이면 사람이 물이 아닌가요? 그렇게 타고 가는 사람이. 사람이 물이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50명으로 줄이면 1인당 뭐 원룸 하나 정도 나오는 건가요? 무게는 문제 없다고 보시면 무게는 돼요. 문제가 네, 없다. 무게는 근데 문제 없고. 스페이스가 필요하니까 공간이 사람은 그죠? 네, 공간은 이제 사람을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사람은 100명은 좀 그렇고 100명 처음부터 100명 갈 거 아니잖아요. 네. 처음에 한 10명 정도 보낸다면은 예전에는 한 3명 정도 그 로켓 그 앞으로 달 가는 그렇죠. 것처럼 그래서 보내면 죽거든요, 진짜. 진짜 화성까지 그렇게 보내면 뭐 네, 정신이 이상해지겠죠. 이 정도면은 충분한 공간을 주면서 저거 이제 소수라면은 네. 충분한 공간과 그 뭐라 그러나 보급품을 주면서 보낼 수 있는 거죠. 이제. 네. 그럼 결국은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머스크가 말한 대로 화성에 사람을 보내기 시작하는 것도 그렇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원래 그 이제 2016년에 이 화성 계획을 발표할 때 2020년에 보낸다 그랬거든요. 벌써 지난 거잖아요 지금. 한참 지났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뭐 날짜도 항상 못 지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주 관련 개발에서 계획한 대로 날짜를 지킨 정부나 기업은 단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런가요? 우리나라도 안 지켰고 그렇네요. 나사도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리고 다른 모든 지금 민간 기업이 날짜를 하나도 지키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머스크가 안 지키는 건 왜 이렇게 티가 나는 걸까요? 떠버리니까 그렇죠. 떠버리니까 큰 소리로 말하고 큰 막 소리. 이때까지 할 거야 이래놓고는 너무 명확하게 안 하니까. 지금 말 그대로 상업 발사를 하고 있는 데가 스페이스X 말고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죠? 그 로켓랩이라고. 로켓랩?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로켓랩이라고 네. 뉴질랜드에서 아. 시작한 스타트업이거든요. 근데 다른 모든 민간 기업들이 우리가 우주선 발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받는 돈이 벌써 몇백 조 될 겁니다. 이미 총 다 모으면. 이게 발사체 말씀하시는 거죠? 발사체. 네, 뭐 위성체 그런데 말고. 성공한 데가 없어요 지금. 아, 다 기한 이미 다 지났습니다. 야, 네. 그만큼 어려운 거기도 하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도 그 우리나라도 이제 성공했지만 그 스페이스X가 하도 그냥 대충 쉽게 해버리니까 쉬운 걸로 지금 착시 효과가 생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고 다른 데는 아무도 못해요 지금. 네. 네. 그리고 로켓랩 딱 한 군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 그 1월 26일 날 기사가 제목이 제2의 스페이스X 탄생 조짐. 로켓랩 미국에서 첫 로켓을 쐈다. 요거였습니다. 제가 이 기사 제목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2의 스페이스X 택도 없어요. 그럼 로켓 하나 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로켓랩이 쏜 이 일렉트론 로켓이라는 게 20톤 추력입니다. 20톤 추력이요. 네. 그럼 뭐야? 우리 저 누리호 저 누리호의 2단 10분의 1도 안 돼요. 2단의 3분의 1 뭐 네. 그런 거잖아요. 네. 어쨌든 상업 발사를 해요. 상업 발사를 한 거니까. 안정적으로 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여러 번 성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그 한꺼번에 큰 걸 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로켓을 수시로 쏴주겠다. 네. 이런 틈새 시장이거든요. 스페이스X 로켓에 비하면 장난감입니다. 뭐 나름의 의미와 틈새 시장의 역할은 있겠으나 네. 비교할 건 아니다. 스페이스X가 마음 먹고 그냥 장악해버리자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또 사실 뭐 이번에 이 폭발을 하고 뭐 30 몇 초 만에 폭발하고 뭐 네. 이거는 뭐 영상으로도 다 나왔고. 네. 근데 저도 보면서 옛날에는 우리 팟캐스트 할 때도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성공이나 실패나 우리는 이제 이거는 성공 적어도 절반의 성공으로 봐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우리는 해왔지만 옛날 같으면 이런 걸 보면은 다들 막 아유 뭐 스페이스X 망하겠네 뭐 이러면서 일론 머스크 결국 뭐 한다더니 저 꼬라지 봐라 뭐 이런 그러니까. 이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좀 달라요 느낌이. 다르죠. 예, 예. 네. 저렇게 됐어도 뭐 스페이스X가 망한 거 아니고 저게 어디 뭐 도시에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저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어차피 계속 할 생각이었으니까 데이터와 경험을 가지고 조금씩 그냥 업그레이드 하면서 가면 결국은 가는 거구나 과정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는 분위기가 생긴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하는 거 보고. 뚝심이 대단합니다. 뚝심도 대단한데 그 지금 그 뭐라 그러나 넘사벽으로 가버렸어. 네. 네, 다른 데서 좀 따라갈 수가 없어. 뚝심이라고 말하기엔 이미 넘사벽으로 넘어가 버린. 네. 앞으로 사실 뭐 우리가 우주 탐사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대를 했던 것 중에 제가 보기엔 제일 큰 것들이 뭐 탐사라든가 뭐 우주 뭐 개발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봤을 때 일단 외계 생명 찾아내는 거 하나 하고 그거는 뭐 ESA나 이런 데서 좀 하고 있잖아요. 또 뭐 이번에 저기 주스라고 네네. 하나 또 보냈고 목성 위성들을 보러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간의 이주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자들은 좀 입장이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두 가지가 항상 가장 큰 꿈이었고 가장 큰 뭔가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되나 이런 거. 근데 지금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지금 다가가고 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가 뭘 보내고 구체적으로 뭔가 활동을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뭐 길면 몇십 년, 뭐 아마 뭐 몇백 년은 아니겠죠. 몇십 년 내로 조금씩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요즘 AI 뭐 이러면서 뭐 SF 세계 들어오는 느낌도 많이 받지만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사실 스타쉽 로켓을 보면 우리가 어릴 때 꿈꿨던 그 로켓이잖아요, 이게. 그대로 갔다 그대로 오는 거예요. 네. 어릴 때 만화에서 본 로켓은 로켓 모양 그대로 가서 달에 내렸다가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거지. 네네. 근데 이걸 보다가 우리가 현실의 로켓을 보면은 엄청 큰 거를 발사시키지만 도착하는 건 엄청 작은 거잖아요. 돌아오는 건 더 작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라는 그런 뭐 답답함이라든가 뭐 답답함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생각했던 거와 다른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스타쉽은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 50년대 미국 입장에서는 5, 60년대 그 흑백 SF에 나오던 뭐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스크라는 사람이 다 떠나서 비슷한 또래니까 저희하고 그죠? 우리 예. 비슷한 또래니까 예. 71년생인가 뭐 그렇잖아요. 예,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이 뭔가 이 꿈을 현실화하고 싶은 그런 노력이나 열정은 굉장하다 여러 방면으로 그건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뛰어난 기술. 네, 뛰어난 기술.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은 저는 보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이제 돈을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돈을 버는 것은 많이 벌었고 돈을 버는 것은 일종의 뭐 부수적인 부분이고 자꾸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네. 돈 되니 물론 돈이 되죠. 네. 돈이 되지만 돈을 버는 게 목적이면 이 사람이 왜 이걸 하겠습니까? 다른 거 돈 벌 때 다른 걸 얼마나 해야죠. 많은데. 예. 얼마든지 있는데 네. 저 정도 돈과 노력을 들이면 진짜 돈 벌 게 네. 많죠. 그러니까 돈 버는 거는 부수적인 거고 이 사람은 뭔가 진짜 자기가 뭘 해보고 싶은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몰빵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어서 돈을 벌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 예. 약간. 좀 그렇게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뭐 다른 사람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류의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 결국은 뭐 다 장사꾼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꼭 그런 건 아니죠. 그죠, 특히 네. 이제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 돈을 무지하게 꼬라박고 있거든요. 그래도 자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런 나름의 시각으로 또 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뉴스페이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뉴스페이스의 핵심은 우주로 가는 비용이 싸졌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예. 그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스페이스X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이 스타쉽 같은 경우도 이 재활용을 잘 하게 되면은 뭐 수백만 달러 정도 비용으로 네. 발사를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옛날에는 수백만 달러가 1인 비용도 아니고 무슨 뭐 몇 킬로그램 올리는 정도 비용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건 통째로 올라가는 비용이 수백만 네. 달러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거니까. 킬로그램당 비용을 이 정도 하면은 비행기랑 비슷해져요. 그렇죠. 오. 네, 정말 그렇죠. 킬로그램당 비용이. 그러면은 저런 이제 한 번에 수백만 달러 정도에 올릴 수 있으면은 정말 말 그대로 100명이 탄다면 1인당 몇만 불만 내면 즉 몇 천만 원이면 비행기 값 정도 내면 탈 수 있어요. 그 1등석 미국까지 가는 1등석 막 1,100만 원씩 하는데요. 그 정도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돼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면 우리 사실 K 박사님 우리 기억나시지만 한 6, 7년 전 이럴 때 뭐 무슨 버진 갤럭시기 뭐니 할 때 뭐 3억 5천만 원이 어떻고 뭐 몇백억이 어쩌고 했을 때. 아, 뭐 우리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뭐 페라리를 뭐 그 길거리에서 술 먹고 페라리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버리고 다시 안 찾는 예. 그 정도 돈이 돼야지 이걸 할 수 있는 거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또 바뀌어가고 바뀌었어요. 있어 한 그죠? 10년이면은 충분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번에 그 한 10분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로만 몇 억? 네. 뭐 그래 몇 받는 거 예 억씩했었죠. 보고 야 저건 정말 우리는 못 가는 데라 생각했는데 돈이 있어도 끝까지- 아까워서 못하죠. 예, 그게 비행기 나오자마자 처음 탈 때 사람들 그랬겠죠. 일 텐데. 잠시 멀미라도 하면은 뭐 그냥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미하고 토하다 그냥 끝나버려요. 뭐 했는지도 모르고. 게다가 저 무중력 잠깐 있잖아요. 예. 저 자유낙하 때 무중력 때 거기서 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토사물이 공중에 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사실 그 우주 비행사들 더 많이 합니다. 그렇겠죠. 다 이제 봉제되고 하기 때문에 우주 멀미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더 많이 합니다. 우리도 뭐 봉지를 준비해 가면 되겠으나 어쨌든 토하고 도는 힘들면 몇 번밖에 못 즐기는데 참 아까운 일이겠고요. 여하튼 지금 세상은 분명히 바뀌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로켓랩 같은 그런 그 틈새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핵심은 이 발사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네. 발사를 한 이유가 인공위성을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걔들이 하는 일들이 생겨요 이제. 네. 걔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큰 인공위성을 되게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싸게. 그렇기도 하고 특히 이제 로켓랩 같은 거는 작은 위성을 또 로켓 자주 내고 올릴 수 작게. 있다. 네. 예. 이게 작게. 그
이 스타쉽, 이 스페이스X 이런 거에 작은 기술 올리면 또 그것도 수지가 안 맞아요. 아 그렇죠. 예, 하나 쏴서 작은 걸 올릴 수도 없고 네. 하나를 쏠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개를 모아야 되는데 여러 개 모으려면은 내가 난 지금 올리고 싶은데 여러 개 모아야 되니까. 그 공동 구매하려고 사람들 모으면서 기다리거든요. 당장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품새를 이제 로켓넷 같은 데가 하는 거죠. 아, 괜찮네요, 그것도. 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소형 발사체 기업들이 있는 거고. 네. 근데 사실 이게 조금 더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2개 기업이 있거든요. 네. 그 소형 로켓 하는 2개 기업이. 네. 근데 그 2개 기업이 진도 나간 수준이 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받은 회사에 비해서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AI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갑자기 뭔가 그 쌓여있던 게 다 터져 나오는 느낌이 있는데 왜 우리가 2000년 들어올 때 21세기 들어가면 갑자기 막 미래로 들어갈 것 같았지만 아니었잖아요. 어중간했고 뭐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대충 이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진짜 그동안 쌓여왔던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뭔가 웅축돼가지고 진짜 이제 우리가 상상했던 그 미래를 끌고 오는구나 우리 앞에 지금 이 느낌을 요즘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네.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느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AI도 AI지만 로켓 같은 경우도 사실 늘 이제 이런 스타쉽 같은 로켓 얘기 나올 때 한쪽에서 하는 얘기가 우주에 나갈 돈으로 뭐 딴 좋은 일을 해라. 네. 예, 또 뭐 바다를 탐사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환경을 해결해라. 뭐 이런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말도 맞는 얘기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사실. 바다는 또 제임스 카메론이 열심히 탐사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뭐 깊이 또 내려가기도 하셨고 애정이 많으시니까 네. 뭐 이것저것 또 앞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의미가 없는 게 일론 머스크한테 가서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는 개인이 사실 거의 개인으로서 이걸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회사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한테 가서 우리가 당신 이거 잘못된 거니까 당신 이거 하지 말고 당신은 관심이 없을지 모르나 바다로 들어가라 라든가 이게 더 의미 있는 일이니 이걸 하라 한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가슴 뛰는 네, 일이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필요가 있다면 이제 그건 우리 스스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뭐 계몽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이 박혀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게 의미가 없으니 이거 하지 말고 딴 거해라고 뭐 혹은 뭐 이거 하는 거 그거 하는 거 너는 뭐 개인적인 그냥 욕심일 뿐이지 뭐 이런 얘기는 사실 그냥 하나마나한 얘기 같아요 그냥. 하나마나한 얘기. 네, 사실 하나마나한 뭐 얘기. 그렇게 따지면 뭐 천문학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세상에 중요한 건 많지만 여하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도 기왕 벌어지고 있는 일들 우리가 잘 보면서 어떻게 가는지 또 이게 이제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가면 결국은 뭐 다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좀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싶어요. 세상은 뭐 항상 바뀌어왔고요. 네. 네, 옛날에도 뭐 기차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동차 나올 때 마차 타면 됐지 뭐 자동차 이런 사람도 있고. 이거 생각만큼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예, 다들 지금까지 살아온 힘이 있어가지고 네. 어느 순간 그렇게 뭐 AI 때문에 다 죽고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신경을 쓰면서 잘 컨트롤을 해가고 필요한 부분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오프닝과 네. 그 기술 관련 뉴스라고 골라 오셨는데 우주 관련. 우주군요. 우주 기술, 네. 우주 기술 관련된 얘기를 네. 또 뭐 스타쉽 관련된 뉴스는 여기저기서 나왔지만 천문학자의 입장에서 본 얘기를 또 들어봤고요. 네. 저희는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 박원식 삼성 SDI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이제 배터리 얘기의 그 기나긴 여정 수개월에 걸친 사실 말씀대로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막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뭘 물어볼까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데 네. 이게 말씀대로 막 이 중구난방이라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상관없습니다. 저희 중구난방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터리의 모든 것, 배터리의 과학의 모든 것, 그 첫 번째 시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자, 박원식 연구원님은 1995년 우리가 배터리라고 하면 그냥 소위 배터리, 그냥 1.5V짜리 혹은 9V짜리 네네. 그런 거밖에 잘 모르던 시절부터 이미 배터리를 하셨는데요. 당시에는 누구나 다 배터리라고 불렀나요, 근데? 예, 배터리죠. 예. 배럴이 아니면 배터리죠. 뭐 아니면 또 그리고 배터리가 건전지와 동이어였죠. 그냥 동의어였죠. 네, 맞아요. 동의어였죠. 뭐 그런 걸 왜 연구하냐 뭐 이런 식이었죠. 예, 사실. 예. 그때는 배터리 하면 그냥 배터리라고 할게요. 네네네. 그게 편한 것 같습니다. 배터리 하면 우리 머릿속에 딱 2개밖에 없었어요. 자동차 배터리 아니면 네네. 조그만 건전지. 네, 딱 2개였는데. 건전지와 동이어였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어쩌다가 이 배터리의 세계로 들어가시게 된 걸까요? 사실은 제가 좀 공부를 못 해가지고 뭐 어디 그 원하는 데 갈 수는 없어가지고 이제
그 대학원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 학부 때 없었던 게 이제 정교학이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정교학이라는 학문 자체도 서울대학교를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예. 공부를 못했다는 걸 좀 대중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공대를 갔습니다. 서울대 공대요? 네, 그래서 뭐 좀 새롭게 시작해보자는 것도 있고 그때 저희 교수님이 굉장히 젊으셨고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이제 그때 갔었는데 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리튬 이온 전지라고 하는 게 이제 91년도에 상용화된 아주 따끈따끈한 사실 기술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략적으로 우리나라도 좀 해보자고 해서 이제 그때 조금씩 그 뭐랄까요 그 과제가 이제 형성되고 이럴 때 이제 그때 이제 그 저희 공대 쪽에서 이제 제가 공업학과를 나왔는데 네. 이제 그 금속과에서 양극 활물질을 하고 자원과가 이제 주로 옛날에 광산도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서 탄소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업학과가 전해액을 하자 이게 화학물질이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그 과제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네. 이제 그러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 원래는 연료 전지하고 뭐 이런 쪽을 센서 뭐 이런 쪽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배터리를 이제 그 연구 과제로 올리시고 처음 시작하게 됐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서 표준연구원이 한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자동차에 있는 납축전지나 그다음에 저기 이제 배터리 쪽 생각하시겠지만은 군수 쪽이나 이런 쪽은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전지들이 사람용으로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표준연구원하고도 같이 좀 코어를 하고 하면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연료전지 말씀하시는데요. 네네. 우리는 연료전지 하면 다 수소 연료전지 요즘 뭐 나오는 거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연료전지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말 맞더라 그런 그 충방전 가능하고 쓸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것들은 뭐그 당시도 결국은 뭐 어쨌든 석유는 고갈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는 거니까요. 네. 70년대 이후로 꾸준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리튬 이온 전지도 사실은 우리는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얘기 들으면서 네네. 이게 사용된 지 얼마 안 된 느낌이고 마치 그래서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느낌인데 네네. 뭐 크기는 컸을지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그것도 있었던 개념인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보면 이제 그분들이 오래 사셔서 저 21년에 노벨상을 받으셨지만 네. 지금 그 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뭐 구디너프나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21년 노벨 화학상을 리튬 이온 전지 개발한 분들이 받았죠. 21년에. 네. 21년.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구디너프라는 분이 98세에 받으신 거죠. 네. 원래 노벨상은 살아계셔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와. 예. 근데 여전히 제가 거기 나온 동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정규적인 수업을 하시진 않지만 여전히 현업으로 뛰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98세신데요. 지금 이제 101세 그렇죠. 또 지났으니까. 예. 와, 굉장하시네요. 굉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60년대 이제 그런 석유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부터 그런 대체 에너지로서의 그런 2차 전지라는 부분들은 아마 그때부터 아마 개념이 있었고 미국에서 여전히 학술적으로 연구가 되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학원 들어가서 바로 리튬 이온 전지를 네,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개인적이긴 합니다만 거의 우리나라에서 리튬 이온 전지를 최초로 했다라는 자부심이 없잖아 있죠. 와, 개척자시네 진짜 완전히. 뭐 따라서 가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지도 교수님도 리튬 이온 전지 전공이 아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예. 그러니까. 예. 말하는 무기화학이나 이런 쪽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그 아이템을 자기 걸로 잡아서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석사를 끝내시고 예, 예. 그때 이제 삼성에 들어가셔서 네네. 지금까지 계신. 네, 그렇습니다. 와, 되게 사람들이 꿈꾸는 삶 아닌가요, 이거? 그때는 서울대를 나오시고. 예. 삼성 전관이라는 데를 아, 맞아, 기억나요, 삼성전관. 네. 그 그래서 관은 뭐였어요? 무슨 관이었어요? 그 브라운관한테 관자, 그러니까 브라운관. 튜브라는 의미의 관이었습니다. 음극선 뭐 이런 네, 계통 네, 네, 이미지.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가 워낙 원래 좀 좋은 아이템이었고 장사도 잘 돼서 이제 사실 전지는 좀 그때는 사실 마이너한 데였었죠. 네. 그런 다음에 계속 이제 전지에 올인하셔가지고 예, 그런 데 배터리에 배터리에 올인. 삼성 전관 들어가서도 계속
리튬 이온 전지를 계속 하실 거예요? 예, 처음부터 리튬 이온 전지를 했죠. 아, 우리나라에서 리튬 이온 전지 누가 하나 했더니 박원식 연구원님이 하고 계셨던 거군요, 그동안.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더 잘 돼서 가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예, 자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뭐 좀 딴 얘기지만은 보통 이제 이렇게 연구를 오래 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스타트업 같은 데나 뭐 창업이라든가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뭐 98년도에도 한번 그런 붐이 있었었던 것 같고 네. 예, 중간중간 이제 그런 붐들이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핑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가 하고 있는 기술을 그러니까 소비자의 손에 맡긴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웃기는 이야기긴 합니다만 옛날에 왜 우유나 무슨 음식품품 옆에 그 검사한 사람 이름 막 적혀 있고 이런 게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배터리에 내 이름을 적어보자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있었어 가지고요. 사실 계속 연구를 한 건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이력상으로는 이제 연구소에 있다가 그게 상품화되는 한 98년쯤에 이제 그 실제 셀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이제 시장 그 품질 이제 대응하는 거 하다가 이제 다시 그때 이제 소형만 했었으니까요. 네네. 그 IT 기기 쪽만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중대형 쪽으로 개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바탕을 가지신 박원식 연구원님이시고요. 그럼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상황인데 일단 배터리 하면 우리는 뭐 그 전기를 모아놓고 그걸 이제 적재적소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 특히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동하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벽에 전기를 꽂지 않아도 교류 전기를 꽂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그런 전기 에너지원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대로 들어가면서 지금 배터리의 중요성이 너무 지금 커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들고 다니는 것도 많고요. 네네. 지금은 어떤 관점들로 배터리에 접근하고 있나요? 사실 뭐 역사적으로 보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전기라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바꾸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 지금 보면 결국 그런 전기를 지금 이동하고 이렇게 소형역화하는 네. 지금 이 그림이 지금 IT든 뭐 AI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뭐 자체로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모바일 기기들이나 전기 자동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모빌리티도 모빌리티입니다만 지금 한참 이제 핫한 뭐 그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네.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끌어낼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게그 많은 사람들이 야간에 어떤 자유로운 장소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되고 네. 그 데이터들을 다시 모아내서 또 분석하고 하는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은 이 배터리가 결국은 특히나 이런 그 중방전 가능한 배터리가 지금 현재의 그런 과학 기술들을 사실은 지탱하고 있는 거의 토대 같은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산업적으로는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 전기 자동차라는 쪽으로 이제 많이 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뭐 전체적인 우리 사회에서 그런 모든 어떤 산업 활동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상 활동에서도 사실은 거의 뭐 기반이 되는 그런 기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전기 보통 쓴다고 생각하면은 선에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벽에 꽂으면 벽에 되죠. 꽂으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전기는 그 발전소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발전소에서 만드는 건 그 전자기 유도 원리, 페르데이의 원리, 그 자석에다가 코일을 돌리면은 나오는 거니까. 태양광이 아닌 한 전부 다 그런 그렇죠, 식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원료가 뭐든 간에. 예, 예. 근데 이제 전 배터리도 어쨌든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다르네요, 확실히. 저도 사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대체 에너지고 청정 에너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에너지 자체를 제너레이션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예.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연료전지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런 거에 보면은 더 아이디어라는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자체 화학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만드니까. 근데 연료 전지하고 그냥 보통 뭐 그 차이가 뭔가요? 사실 연료전지는 뭐 따지고 보면 이쪽에 아까 이제 수소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예전에도 보면은 단지 수소만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런 그 태울 수 있는 연료를 넣어서 네. 하고 싶었던 게 궁극적이긴 했을 텐데 그 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그 태운다는 게 아니죠. 연료를 반응시켜서 나오는 전자를 결국은 이동시켜서 전자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연료전지는 기본적으로 그 화학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그러니까 반응해서 에너지를 이제 그대로 그 전기로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2차 전지는 사실은 그 어떤 저장고가 되고
거기에 이제 전기를 넣어줌으로써 충전을 시키고 방전을 시키는 컨셉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저장 장치라는 컨셉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연료 전지는 뭐 수소 연료도 사실 차에 우리가 넣는 건 수소니까. 네네네. 수소를 넣은 다음에 그 수소를 반응을 시켜서 거기서 전기를 발전을 사실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네네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전기를 가지고 전기차 같이 구동을 시키는 개념이 이제 수소차 거로 알고 네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하지만 대부분 제가 뭐 여기 태블릿도 갖고 있는데 네. 이건 기본적으로 어쨌든 처음 전기는 벽에서 왔거든요. 그쵸, 충전을 한 그쵸. 예, 거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만들어낸 건 아니니까. 네네. 충전을 해가지고 쓰니까 그건 이제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배터리는 굉장히 많이 그런 식인데 네. 한편으로는 또 왜 진짜 건전지 있잖아요. 네네네. 얘는 또 충전 방식이 아니고 그냥 또 사서 쓰는 경우에는 그렇죠. 예. 예, 그거 같은 경우는 그 반응에서 일어나는 전자를 가지고 네.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체가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부분이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말씀대로 이제 충전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쓸 수 없다는 부분 일회용이,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보야겠네요. 네. 그렇다고 그런 걸 또 연료전지라고 부르진 않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뭐 수소 연료전지 같은 그런 연료전지가 있고, 네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배터리 그냥 쓰는 거, 네네. 그 이제 안에 화학적인 그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네. 일회용을 쓰고 버리는 거.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충전지, 충전 배터리. 네, 배터리. 충전 배터리를 2차 전지라고 예, 그래요. 2차 전지라고. 전지. 예, 1차 이런 전지, 2차 개념도, 전지로. 예. 예,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개념도 우리가 은근히 이게 잘 접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네. 예, 충전지가 2차 전지다. 네네. 1차 전기를 가지고 네. 충전을 시켰기 때문에 네네. 2차 전지 그리고 저장 장치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해져 버렸어요. 사실 네네. 뭐 우리 다들 어린 시절을 보면 우리 어린 시절엔 충전지란 게 없었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예. 아까 말한 납치전지 외에 예, 뭐 자동차 보일러 그거 없으니까. 외에는 예, 없었고 다 이제 일회용 배터리였고 네. 그거 사가지고 무슨 뭐 장난감에 넣든지 뭐 리모컨 이거 좀 많이 네. 쓰죠. 리모컨에 넣고 끝나면은 버리는 것이고 그냥 네네. 이게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들고 다니는 물건들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이런 것들 뭐 노트북 네. 이런 것들을 위시해서 그런 2차 전지라는 게 사실 주종이 돼가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기술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들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보면은 또 어쨌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뭐 배터리도 많이 길어졌고 네네. 또 노트북도 뭐 거의 뭐 하루 종일 가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예. 기술이 그만큼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예. 실제로 보면 그 저희 와이프도 요새는 주식을 하니까 아는데 뭐 삼원계 뭐 이렇게 하는 뭐 양극 활물질이나 이런 활물질의 에너지를 높이는 네. 그런 어떤 재료하는 사람들이 네. 하는 방향이 있을 거고요. 이제 공학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이나 그런 소재들을 그러니까 에너지 실제로 에너지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 부품들을 아니면 경박 단소화시키는 것들 얇게 만들거나 가볍게 만들거나 경박 단소 가볍고 얇고 짧고 작다. 예, 예. 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낮추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생산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저랑 이렇게 같이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를 처음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잘 끌어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하고는 어느 정도 경쟁을 해서 사실 그때 이길 수 있었던 그런 게 됐던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퀀텀 점프를 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활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더 에너지 밀도가 높은 놈들 네. 그런 것들을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계속 들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사실 배터리 관련돼서 좀 뭔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몇 년 네네. 동안 몇 년 전에 유튜브인가 뭘 봤을 때 네. 어떤 그 연구자 같은 분들이 외국에 연구자 같은 분들이 나와서 이거는 뭐 엄청나게 빨리 막 1분에 충전이 되고 네네. 배터리가 네. 뭐 이런 류의 배터리를 막 시연하고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근데 아직까지 상품은 안 나온 것 같고요. 그냥 가짜인가요, 그건?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 K 박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설명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이런 충방전을 하는데 물질에 그런 이온이 들어가서 들락날락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결국 빨리 여타 보면 네. 결국은 그런 흔히 말하는 이제 격자라고 해야 되나요? 리튬이 이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활물질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무리가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저항이 높아지거나 이제 열이 나거나 그래서 전지를 오래 못 쓰게 되는 이제 그런 경향으로 오게 되는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활물질의 용량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계속 높게 유지하면서도 그런 그 반응이나 이런 데에서의 그런 그 격자가 깨진다든지 어쨌든 망가지는 거를 막아주는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효과 있고요. 그다음에 테크닉으로는 이게 그 VIR 아니겠습니까? 결국 전류를 세게 때려줄수록 V는 IR입니다. 아, VIR 그 얘기 하시군요. 네. 죄송합니다. 발음이 제가 영어를 잘못해가지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라고. 예. 그래서 결국 그 전류를 높게 해준다는 말이 많은 걸 한꺼번에 이렇게했다는 컨셉이 되고 네. 그것 때문에 저항이 높아지고 전압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데미지를 그 안 좋은 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안에 이제 그 물질에 뭐가 충전할 때 양극 쪽에 이제 아니 음극 쪽에 갈 때 이제 그 들어갈 때 많이 넣어도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열이나 저항이 안 올라가고 막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끝에쯤 되면은 그게 이제 치고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급속해서 충전한다는 부분은 사실은 방금 말한 이제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물질로 가는 부분이 이제 기본 메인이고요. 네. 테크닉적으로는 그냥 충전 적게 했을 때 빨리 넣는 거죠, 그냥. 아,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100% 충전한다 해서 50% 충전하는데 그 예를 들어 100%가 1시간이면 50%를 충전하는데 30분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아까 말한 대로 1분이라도 얘가 그런 파괴 없이 막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좀 테크니컬하게 좀 보여졌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거의 방전된 상태에서 급속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네네. 충전시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좀 무리를 하더라도.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차들이 이제 그 EV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 연료 안 넣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에 말씀하신 충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그렇게 저항도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 못하고 높아지거나 열이 안 나오도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높게 전류를 이렇게 충전하다가 이렇게 자꾸 줄여주는 거죠. 단계적으로. 충전을 한다는 과정이 이제 리튬 이온을 네네. 플러스 쪽에 가 있는 걸 마이너스 음극재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충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니까 음극재 쪽에 리튬 이온을 끼워 넣어야 되는데 네네. 텅 비어 있으면은 금방 끼워 넣는데 처음엔 훅 달 들어가겠지만 네. 나중에는 빈대를 나중에 찾아서 놔야 빈대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것들끼리 막 부딪히기도 하고 막 표면에서 못 들어가니까 밀려가지고는 막 거기서 안으로 못 들어가고 막 속출도 되고 뭐 이러다 그러다 보면 열 나고. 예, 열도 나고 이상한 반도 생기고 뭐 그래도 아, 그 말씀하신 게 이게 사실 우리가 그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왜 네. 그 완충 뭐 이런데 완충을 하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리지만 네네. 뭐 80%까지 하는 데는 훨씬 짧은 시간이 걸리고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게 어째서 그런지는 사실 모르는데 네네.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네네. 100% 가까이 채우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릴지 모르나 한 70% 이 정도는 어떻게 때려 넣어서 네네. 예, 좀 30%덜 넣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그 시간이 덜 갈 수 있다. 그런 걸 이해하려면 이 배터리 기술들을 사실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네요. 예, 지금은 이제 대충 개념만 들은 것이고. 네. 이제 그게 이제 급속 충전의 이야기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 쓰는 이제 핸드폰이나 노트북도 전부 다 사실 이제 위로 올라가면 그런 전류가 클수록 데미지가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일정 정도의 흔히 말하는 정전류 충전을 합니다. 네네. 그 예를 들어서 뭐 1A면 1A 뭐 이런 식으로 쭉 충전을 하면 얘가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런 내부의 이렇게 저항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열도 많이 나고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충전하는 방식을 정전 압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충전 전압 뭐 4.2V, 네네. 4.25V 이런 게 있으면 실제로는 그런 정전류로 쭉 충전을 하다가 이제 그 전압에 도달을 하면 그 이상 올라가면 이제 얘가 나쁜 반응이 일어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4.2V를 기준으로 충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류가 차츰차츰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시간도 더 걸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똑같이 만약 1시간짜리 전류를 흘리더라도 뒤쪽 가면 전류가 그렇게 작아지기 때문에 실제 만충전하는 데 시간이 뭐 1시간 반이라든지 2시간 그렇게 걸리게 되는 거라서 뭐 빨리빨리 쓰려고 하면 사실은 그냥 80%뭐 이렇게 쓰는 것도 예,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급속 충전은 한 80 해놓고 또 네. 방전이 또 급속하게 하고 네.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그 제가 영상 봤다는 거 네네. 그걸 보면은 막 이제 저런 게 금방 나오는 내년부터는 그냥 핸드폰 1분만 충전하면 하루 종일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이게 뭐 빨리 충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게 뭐 불이 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네네네. 안정적으로 동작을 해줘야 되는데 그 모든 걸 감안해야지 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네네. 그냥 당장 때려 넣어가지고 훅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 당장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아닌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진짜 그 좀 오히려 위험한 발상일 수 있는 것 같고. 네. 급속 충전은 그래도 굉장히 지금은 되게 핫한 이슈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역시. 결국 배터리라는 게 자체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네. 그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요구 상황에 어떻게 이제 맞춰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용량은 어느 정도 이제 요새 저희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제 하면 뭐 요즘 이제 제너레이션으로는 한 번 충전하면 600km까지 가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물론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또 있지만 이제 거기에서 그런 이제 안전성하고 이제 급속 충전 부분, 예, 그걸 어떻게 할 건가를 많이 연구하고 있지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핸드폰은 집에 있을 때 꽂아놓으면 되지만 자동차는 어쨌든 다닐 때는 뭐 계속 배터리가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전기를 네네. 어디 주유소 같이 좀 빨리 좀 가서 넣을 수 있으면 사실 조금 짧게 가도 네. 그 부분으로 상쇄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 두 개의 기술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저도 또 이게 더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새로 이제 맥 업데이트 이거 맥 OS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런 다음에 얘가 어떻냐면요. 전기를 꽂아 놓으면 네. 80% 충전을 그 멈추더라고요. 아,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지금 배터리를 많이 쓰는 전기를 많이 쓰는 앱을 돌리고 있지 않다. 그래서 80%까지만 충전을 시켜놓고 나중에 뭐 자기가 천천히 알아서 충전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는 지금 당장에 충전 다 하려면은 이걸 눌러 해놓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참 노트북 배터리를 많이 만들 때 이제 결국 충전기를 꼽아 놓으면 이렇게 그 전지라는 것도 결국 자기 방전이나 자체가 이제 전기를 쓰는 게 있으니까 또 전압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근데 결국 충전기나 이렇게 시스템은 그 전압을 보고 얘가 지금 충전이 돼 있다 안 했다를 보니까 어느 정도 전압이 뚝 떨어지면 얘가 충전을 해야겠네 하고 다시 이제 충전시키는 이제 그런 그 동작이 작동하게 되는데 네. 계속 꽂아놔도. 그게 꽂아놓으면 지가 이제 인식하고는 이게 좀 떨어졌네 하고 다시 엮고 갑자기 그걸 딱 전지를 넣으면 그리 말대로 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튀는 그 전압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화되는 전압보다 높게 이렇게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배터리가 느끼는 게. 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배터리 성능에도 안 좋아지고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오랫동안 계속 꼽아서 쓰고 계시다거나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급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노트북이 아마 그런 컨셉 때문에 낮춰서 그런 그 튀는 전압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 한계로 막아놓은 전압 이상으로 안 가게끔 하기 위해서 네. 아마 자체적으로 그 노트북 업자들이 이제 그렇게 낮춰놓은 그런 형태일 겁니다. 저는 이제 처음 봐가지고 이거 빨리 100% 대놓을 것이지 꽂아놨는데 왜 80%에 멈춰 있어 이거. 사실 어디 나가야 되는데 100% 충전해가 나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 예,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또 뭐 충전 당장 하려면 뭐 누르면 된다니까요. 또 예. 그런 기능도 있어서 근데 처음 봤어요 이번에 업데이트하고 이거를 저도 매겨서도 예. 그래서 이것도 생각이 나서 여쭤봤고요. 네, 그럼 뭐 배터리란 무엇인가부터 네. 한번 제대로 시작을 해보죠. 예, 사실은 요번에 이제 이렇게 와달라는 말씀을 듣고 앞쪽 부분을 저도 좀 약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었는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 사실 전기라고 하는 거를 먼저 개발한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었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전기라고 하는 거를 결국 전자의 흐름까지 이렇게 이끌어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전지라는 개념까지가 나올 수 있지 않나 보고요. 그래서 여기 K 박사님은 갈바니 전지부터 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사실 볼타 전지부터 하라 그랬지. 맞습니다. 역시 보면 K 박사님이 워낙 생각에 깊이가 있으시니까 사실 갈바니 전지는 전지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연찮게 그냥 그렇죠. 깨구리 해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본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종의 두 가지 물질이 어떤 그런 어떤 액체 사이에 껴 있을 때 무슨 전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방금 말씀하신 볼타가 이거는 깨구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실제로 이종의 금속에 다른 어떤 반응이 있어가지고 결국 전기가 흐르는 거다라는 거를 실제로 생각해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구현까지 한 게 볼타 전지인 거죠. 그래서 이게 볼타 전지라고 사실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다 들어봐서 알잖아요. 네. 근데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요? 애매해요. 그럼요. 이게 이 근전지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걸 잊어먹을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별 뭐 우주 탄생 이런 별이
그 주기율성 다음에 적색 구성되는 거 그걸 어떻게 잊어먹을 수가 있지? 하지만 아무도 모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 볼타 전지도 그럼 설명하셔야 볼타 전지 됩니다. 한번 들어보죠.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이쪽에서는 뭐 이런 반응이 생기고 이쪽에서 이런 반응이 생기고 뭐 반응식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전기가 어떤 이온의 흐름이라는 그 발견하고 이 발견의 순서가 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볼타는 아마 거기에서 뭐 전자가 흐른다라든지 아마 그 개념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경험적으로 한 거죠. 네네. 네. 갈바닉 전지에서 깨구리 다리라고 하는 그 이상한 점액이 있고 구리쟁반이 있고 철 그 나이프에 닿으니까 깨구리가 꿈틀거리더라. 근데 아무 생각해도 깨구리 자체의 생체 전지는 아닌 것 같다. 어떤 힘은 아닌 것 같다. 그럼 그걸 똑같이 만들어 보자 해서 다른 이종의 이제 그 구리하고 아연을 넣어서 그 소금물 같은 거를 이제 사이에 끼워 넣어서 천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그 무슨 빨래 누를 때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딱 해보니까 그 아까 말한 그 나이덴 병에 전기가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드디어 이종 금속과의 두 개의 반응으로 인해서 실제로 전지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생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볼타 전지라는 게 소금물에 쓴다. 예, 처음에. 예. 예, 소금물에다가 한쪽에 구리하고 아연. 구리를 넣고 예. 한쪽에 아연을 넣으면 네. 어느 게 녹는 거죠? 둘 다 반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쪽에는 환원 반응, 한쪽에는 산화 반응. 그 사이에 그런 어떤 반응에서의 기전력 차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고 네. 전자가 흐르게 되고 이제 그게 전기로서 활용하게 되는 건데 저도 잘 그런 반응식은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해 보니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전지는 사실 우리가 화학 반응을 결국은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잖아요. 얘들이. 그러면 일반적인 화학 반응은 그냥 지 맘대로 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넣으면은 이쪽에서 전자 나오고 뭐 해가지고 저것들끼리 뭉짝뭉짝 해가지고는 반응물 생성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양극, 전해액, 음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반응을 좀 질서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하고 막 이온하고 막 왔다 막 한꺼번에 모이면 거기서 그냥 열나고 반응하고 다 끝났을 텐데 요걸 도선을 연결하고 도선으로는 전자만 흐르게 하고 그다음에 그 전해액 쪽으로 해서는 전자는 안 흐르는 그런 액체로 해가지고 이온만 흐르게 하면 전체적인 그 전기의 흐름은 일어나서 반응은 일어나게 되지만 그 반응을 분리시켜 줌으로써 그 자체의 그 반응에서의 그 전압 차이를 가지고 흘러가는 전자 얘를 결국 전기로 쓰겠다. 예, 이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아연판에서 나온 전자가 네네. 구리판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예. 그런데 금속 같은 경우에는 걔가 실제로 그런 산화환원 반응을 할 때 지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전위가 있는 거죠. 아니면 심지어는 농도만 달라도 사실은 그 각각의 그런 그 전위의 차이만큼이 사실은 전지의 전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이라는 게 뭐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네네. 어떤 물질을 쓰느냐로 그냥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두 물질이 있으면 그 자체가 각각의 그런 어떤 반응에서의 전하의 높이가 있는 거고, 이제 그 높이의 차이만큼이 결국은 그 반응의 두 개의 높낮이 차이가 전압이 된다. 넓이가 이제 전류가 돼서, 보통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이후에 사실 전지의 개발의 어떤 역사라고 보면은 결국은 그러한 그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얼마나 높은 전위 차이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쓸 것이냐. 예, 그게 사실은 메인이 되는 거고 그게 지금 이제 충전하지 않고서는 그런 망간전지. 네. 예, 망간전지가 한 1.5V 정도에서 이제 그걸로 쓰게 되는 거죠. 그 건전지 우리가 건전지로 쓰는 게 망간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지가 1.5V인 이유가 네. 그 재료를 쓰기 때문에 1.5V가 되는 거예요. 네네. 물론 이제 곁다리로는 거기에 이제 중간에 전액의 이런 그 거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항들. 그 저항들이 커지면 이제 전압은 좀 떨어지게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예, 그건 다 마이너스 요소들이고 얘를 아이디얼하게 이상적으로 딱 쓰면 딱 그 나오는 전위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볼타 전지의 경우는 아연판이 있는 쪽이 음극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전자가 나와서 네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전자를 모를 때 정해가지고 안 그래도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옛날엔 전기의 흐름을 전자라는 걸 몰랐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흐르는 건 전자인데 예, 우리는 이제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나와서 흘러가는 쪽이 그래서 음극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위 건전지의 네네네. 구조. 사실은 예 그게 이제 이게 폴타 전지인데 건전지도 기본적으로 네, 어찌 보면 모든 전지가 네. 결국은 화학 반응을 그렇게 쪼개서 전자가 흐르는 방향과 이온이 흐르게 되는 방향으로 나누게 돼 있는 예, 그 이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은 전자를 나오게 만들어서 네네. 전자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도선을 따라 흐르게 만드는 네네. 통제를 해가지고. 통제를 한다. 예, 네. 통제를 한다. 그게, 뭐 그런 예 이야기가 그게 되겠죠. 전지의 핵심이다. 네네. 그래서 그 물질을 바꾸는 것들이 이제 그 전지 개발이었던 거고. 우리 알카라인 전지 있잖아요. 아, 예, 망간 예. 전지보다 오래 쓴다고 하는. 네네. 그거는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망간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염화암모늄이라는 약간 산성의 그 전해액을 쓰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저번에 K 박사가 저한테 물어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모든 전해질은 거의 다가 액체가 그런 도도가 좋기 때문에 네. 액체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건전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액이 없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그런 염화암모늄이라는 걸 쓰는 건 맞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석회나 이런 걸 넣어서 약간 계라시켰다는 개념이더라고요. 아, 계를.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망간이고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산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방금 말한 이렇게 통제가 잘 돼서 네. 딱 전자를 넣어주면 반응이 일어나고 딱 도선을 끊어주면은 애가 말짱히 가만히 있어주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러게요. 금속을 지금 어쨌든 산에다 담궈놓은 상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전기화학 반응이 아니라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 자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오래 놔두면 좀 얘가 맛이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다들 경험했듯이. 예, 예. 이렇게 오래 못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꾼 게 이제 알칼라인인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해액에서는 그런 이온이 흐르면 되는데 망간은 이제 그런 수소가 흐르게 되고 그거를 알칼리 용맹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수산화 이온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이온. 걔가 흐르게 바꿔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 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이게 우리도 그렇지만 왜 손가락 염산에 여면은 금세 타버리지만 수산화 같은 에 여면 오래 쓰라리기라도 오래 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기 반응이 많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알칼라인은. 네. 그래서 이제 힘 좋고 오래 가는. 전해질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전해질 차이군요. 예. 그래서 많이 오면 그만큼 또 반응도 많아지는 거니까요. 그런 반응도. 그러면 알칼라인 건전지는 전해액이 수산화나트륨이고 예, 예, 예. 건전지는 염산인가요? 염화암모늄. 염화암모늄. 예, 예. 염화암모늄. 예. 그 독한 건 못 쓰죠. 독한. 예. 폴타 전지는 염산을 썼거든요. 예, 예. 제가 이해하기로 그러니까 일단 그런 이제 1차 전지 그런 네네. 거는 다 일단 산 같은 데에서 네네. 그 음극에 있는 물질이 녹아 나오는 거네요, 무조건. 그렇죠. 그렇죠. 예, 무조건 녹아 예. 나오면서 네네. 이제 거기서 남아 있는 전자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녹아 나오면 끝인 거죠. 그렇죠. 아니면 뭐 녹으면 피막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멈출 수도 있고. 아, 피막 때문에 더 이상 그럴 반응을 수도 못하게 있고. 되고. 예, 반응을 못할 수도 있고. 네. 전해액도 계속 그런 것들에 이온이 자꾸 뭔가 반응을 하면서 뭐 염이 돼서 떨어진다거나 전해액도 그러면서 변하고 전액이 묽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 특히나 납수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납하고 이산화납을 쓰기 때문에 자체가 계속 녹는 반응이 생기면서 계속 그 전액에 있는 황산이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황산 이온, 네. 이온이 자꾸 소비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요새는 이제 그런 납수전지는 안 쓰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납수전지를 다시 그 충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재생해서 쓰는데 이제 황산을 다시 맞춰주는 그리고 그 납수전지의 수명을 pH로 이렇게 확인하는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랬구나. 그래서 보면 지금도 그 거기 있는 그 인디케이터, 이 수명에 대한 인디케이터도 그 pH를 쓰는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뭔가를 전해질에다가 넣어서 녹아서 네네. 끝나버리면은 다시 못 쓰니 그게 1차 전지가 되는 거고 그, 예.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원래 맞습니다. 다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1차 전지를 충전기에 넣으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네. 1차 전지는 이미 반응된 그놈이 다시 일로 못 오는 비가역 반응이거나 네. 아니면 뭐 수소 가스가 생긴다든지 뭐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건전지라는 말 자체가 사실 오해가 있었던 게 네. 너무나 기초적인 얘기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건전지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박아놓으면 나중에 물이 흘러가지고 맞아요. 끈적끈적을 막 이상하게 되잖아요. 예. 이건 왜 건전지인데 왜 이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전해질이 예. 흘러나온 케이스겠네요. 그렇죠. 완전 그렇죠. 액체가 예, 아니라 완전 약간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계열 상태라서 계열 상태 예, 예. 조금씩 조금씩 이만하면 건전지다 뭐 이게 이 정도면 마른 거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예전에 전지 사용에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체 전해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전성도 있고. 예.
그러면 이제 그냥 얘기하셨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쓰던 게 이제 거저지인데 네네. 어느 순간부터 충전지라게 등장을 했습니다. 네네. 사실 1.5V짜리 조그만 충전지도 나왔었잖아요. 뭐 그쵸. 아직도 쓰는 사람 있지만 뭐 예. 니켈, 카드뮴 뭐 그쪽 네네네. 계통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방식이면 한쪽이 이제 뭐 녹든가 뭐 피막이 생기든가 해서 없어져서 네네. 비가역적 반응이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이건 그럼 뭐 가역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건가요? 그렇죠. 가역적인 반응이 된 거죠. 아. 가역적인 반응을 실제로 발견해냈고 그게 이제 니켈하고 카드뮴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그 반응이 이루어지게 해서 나온 게 이제 1.2V짜리 이제 옛날 껌 타입처럼 나오던 그런 이제 니켈 카드뮴이 됐던 거고요. 네네. 이제 그게 이제 카드뮴이 아무래도 몸에 안 아주 안 좋은 좋으니까, 중금속이죠. 여기도 안 좋으니까 이제 그게 바뀌어진 게 이제 한쪽에 수소 저장화금을 써서 이제 수소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니켈 수소 전지가 되어서 한동안 그 저희 옛날에 유명했던 워크맨이나 아이오와 같은 거 보면 왜 그 껌 타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로 해서 그 실제로 제가 생각해도 아마 IT 그 기기의 기본적인 그 시초는 결국 걔들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통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용 그런 충전 네. 전지가 니켈 수소 전지였다. 니켈 카드뮴인 거죠, 카드뮴 보통. 니켈 카드뮴에서 예, 예. 니켈 수소 네. 나중에는 그래서 니켈 수소로 바뀌려고 하는 그 와중에서 사실은 조금 겹쳤어요. 리튬 이온이랑 겹치면서 그래서 저희 회사도 원래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니켈 수소를 원래 그런 IT로 쓰려고 개발하다가 리튬 아이온으로 이렇게 95년도에 돌아섰던 케이스죠. 그 나름 이제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살짝 봤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뭐 니켈 카드뮴, 니켈 수소 그럼 옛날에 바뀌고 그 모토로라 큰 전화기 이따만한 거 벽돌 그 니켈 카드뮴인가요? 그 전지는? 80년대 나왔던 거. 80년대. 최초에 다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아마 대충 그럴 시기로 수 보면은 있습니다. 그 왜 정도. 커질 수밖에 없냐면 그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니켈 카드뮴이나 이런 애들은 1.5V잖아요. 되게 전압이 작잖아요. 얘를 전자기구를 구동하려고 하면 일정 전압이 이상이 돼야 되니까 많이 넣어야 되는군요. 예, 걔를 직렬 직렬 연결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구나. 직렬 병렬을 막 연결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우리 옛날에 무슨 뭐 장난감 같은 것도 큰 거는 막 배터리 8개씩 넣어야 되고 막 이따만한 큰 거 막 맞습니다. D 사이즈인가 그런 것도 막 예, 9V짜리 예, 그런 거. 뭐 이런 거 예. 넣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듯이 네, 그때도 맞습니다. 이제 그때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예. 많이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네. 건데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에너지 네. 미터가. 예전에 그 게임의 법칙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박중훈이 주인공으로. 언제 뭔가요, 그건? 그게 거기에 제가 이제 왜 그랬냐면은 그게 제가 어릴 때 봤 기억이 나서 그때 유명한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박중훈이 깡패로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해가지고 휴대폰을 들고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벽돌폰.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야 나 지금 걸어서 전화하는 거야 이거 핸드폰이야 이런 식으로 아, 하는 게 굉장히 드문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게 94년 영화예요. 94년. 94년. 아, 그때는 아무도 핸드폰 안 들고 다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깡패 정도 돼야지. 예, 깡패나 아니면 무슨 뭐 국정원이나 이 정도 네, 돼야 깡패 들고 보스 정도 돼야 중간 보스 정도는 돼야지 들고 다닐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정도였거든요. 카폰 있고 그렇죠. 그때 어마어마하게 큰 카폰도 있었죠, 맞아요. 예. 카폰. 카폰이 제일 아마 부자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들고 다니는 거는 상상도 못했었었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우리 핸드폰이라는 게 조금씩 보급이 되면서 그러니까 네네. 삐삐 시대를 지나서 네. 이제 90년대 말로 가면은 핸드폰을 조그만 핸드폰들이 등장을 하고 이제 네네. 소위 그 피처폰들 초기 피처폰들이 등장을 하는데 네네. 그때 쓰이던 배터리가 니켈 수소 뭐 이런 건가요? 뭐 최초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네. 그거를 사실은 그러니까 리튬 이온이 결국 소니가 제일 처음 양산을 했습니다. 아, 네. 91년도에.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볼타 전지는 이해했을 거예요. 1차 전지는 한쪽이 녹아서 네. 전자가 나와서 그게 흘러가서 이제 전압이 생긴다. 저는 사실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니켈 카드뮴 전지도 전지잖아요. 네네. 이게는 녹아 나온 다음에 네네. 거꾸로 하면은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다시 들어간다는 거죠. 예. 말 그대로. 네. 그건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리튬 이온은 사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격자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네네. 그 특별한 반응들이 있죠. 그러니까 탄소에 박혀 들어가고 그 산화물에 박혀 들어가는 그런 특별한 반응이 있다고 하면은 그 지금 니켈 카드뮴하고 니켈 수소는 그런 가역 반응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니켈 카드뮴 전지는 카드뮴이 플러스 이온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죠? 나와서 똑같이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볼타 전지하고 맞아요. 플러스로 나오고 거기서 전자가 생겨서 니켈 쪽으로 흘러가서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또 반응이 생기고. 전지가 되는 건데 네.
그걸 거꾸로 달면은 이 녹아 나온 카드뮴 이온이 다시 카드뮴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돌아갔어요. 네, 돌아가서 그렇죠. 다시 전자를 예, 결합해서. 그 카드뮴 자체가 일로 가는 건 아니고 여기서 반응이 돼서 이렇게 용변에 녹아 있다가 네네, 녹아 다시 있다가.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녹아 있다가 예. 그 섞이지 않을 때 가운데 막이 필요한 거. 맞아요, 맞아요.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쉽게만 네. 이것만 얘기를 하자면 네. 그럼 볼타 전지에서부터 네. 망간 전지 네. 그리고 뭐 알카라인 전지 말할 것도 없고 니켈, 수소, 니켈, 카드뮴까지는 네네. 한쪽에 녹아서 반대쪽으로 갔다가 그렇죠. 예. 충전지의 경우에는 반대쪽의 것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역 반응이 있었던 것이고 충전지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비가역 반응이었고 근데 기본적으로 원리는 같았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일단 같은 녹았다가 그렇죠. 그 자리에 있다가 예. 다시 고체가 다시 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저런 식인데 리튬 이온은 다르다는 네. 거잖아요. 예, 조금 다르죠. 리튬 이온은 리튬이 아예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죠. 뭐, 예, 그렇다고 봐야지 맞겠죠. 네. 그 이전의 전지는 그러니까 이온 전지가 아닌 것이 이온은 됐다가 그 이온이 흐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온 전지라는 컨셉은 메탈 전지 때문에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예, 지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온 전체가 똑같은 이온이 양쪽에 가냐는 거와 달리 그 오리지널 그 2차 전지들은 거의 다가 양쪽에 산화하는 반응이 각각 일어나고 그게 이제 전자가 흐름이 되고 충전할 때는 반대로 되게끔 전기를 걸어주게 되는 예, 그런 컨셉인 거죠. 전해질 안에서 이쪽 이온이 이쪽 이온으로 왔다 갔다 하진 않죠. 그렇죠, 그렇죠. 보통이 그냥 그렇죠. 2차 전지는. 예. 그래서 요쪽 음극 쪽은 음극에서만 일어나고 양극은 양극에서만 반응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전체 이제 흐름 전지 흐름의 개수로 봐선 극판에서 전자 나갔고 양이온 나갔고 여기서도 음이온 들어갔고 전자 받고 뭐 이게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실질적인 물질 이동이 없어도 전해질 내에 물질 이동이 없어도 전체의 왔다 전체의 갔다 흐름이 하는 되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물질 이동 없이 물질 이동 없이 전자는 그냥 전자만 왔다 전자만 왔다 갔다 예. 하는 그게 그리고 이제 충전할 때는 전자를 억지로 거꾸로 넣어주는 거고 네. 밖에서. 예. 이제 그렇게 앞에 전지들은 다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전자만 네. 이동을 했다면 리튬 이온 전지는 뭔가 좀 달라지는 게 확실히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전지에서는 그런 전압이라든지 환경 그 다음에 그 뭐 이런저런 뭐 메모리 이펙트나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이제 개발들은 이루어지고 있었었는데 마침 이제 60년대 70년대 이제 석유 위기가 오고 이러니까 더더군다나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에너지원을 찾아보자고 하는 좀 그런 연구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고 거기에서 이제 아까 21년도에 그 노벨상을 받은 그 호팅웨이라는 분이 뭐 이런저런 다른 연구를 하다가 그런 보니까 그 이황화 티타늄이라고 하는 물질이 실제로 그 리튬이라는 걸 사용했을 때 그 반응 물질로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양극, 음극 이런 부분에 전지의 물질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최초로 이제 발견한 거죠. 이분이 뉴욕대 스탠리 워팅엄 네, 교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지는 지금까지 한 것처럼 양극 물질이 있고 네. 음극에 넣어야 될 물질이 있고 맞습니다. 가운데 전해질이 있는데 그걸 이제 리튬이랑 네. 뭐라고요? 이황화 티타늄? 이황화 티타늄. 들어보기도 처음 들어봐요. 지금. 예, 뭐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네. 처음 들어봐요. 네. 티타늄은 들어봤어요. 티타늄하고 황이 섞인 거겠죠. 화합된 물질이겠네요. 네. 예. 보통 이산화티타늄이 이제 백색 알료로 쓰이는데 이게 이제 이거 좀 다른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리튬은 그냥 통째로 금속으로 쓴 거예요. 예, 금속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지 이분은 않아요? 상용화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예, 컨셉을 실험용이 그냥 약간. 컨셉을 개념 생각하고 그 실제로 아까 말했던 그런 각각 일어나는 그런 화학적 반응보다는 실제로 이제 리튬이 이제 이동하는 그런 구조를 이제 생각하고 실용화되는 게 이황화 티타늄과 리튬 메탈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그 특성인 전압이라는 부분도 실제로 높고 이론적으로 높고 이분이 그러니까 리튬을 음극제로 쓴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리튬이 녹아 나오고 네네. 그리고 전자가 이제 흘러가서 흘러가고 그러면 그전 전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르죠? 근데 이제 방금 그 반응대로 리튬을 썼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똑같이 전자가 움직이는 전기 반응이지만 얘는 이론적으로 3.6V까지 나오는 전기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연구를 했고 그걸 이제 쓰기 위한 반응으로 실제로 메탈에 더불어 녹아서 리튬이 나오는 건 맞지만 그 리튬이 그 반대쪽에 거기에 가서는 삽입돼 들어가는 구조. 아, 그러니까
리튬이 이온 이제 나오는데 네네. 그게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예, 이동을 해서 이동을 해서 예, 그 이황화 티타늄이라고 하는 놈이 그게 박히는 거예요. 예, 리튬 이온이. 빛처럼 생겨, 그러니까 그 결정 구조가 이렇게 빛처럼 생겨 있는데 머리 빛는 빛처럼 그 사이로 끼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아, 그러니까 이제 방전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예, 충전하면 다시 충전을 반대로 하면은 거기에서 리튬 이온이 빠져나와서 돌아간다. 다시 이제 다시 리튬 메탈로 원위치로 가서. 돌아간다. 예. 아, 그래서 아까 그와는 다르다는 거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아, 예. 근데 이제 그 물질의 특성상 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반응의 그런 저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 3.6V를 다 쓰지 못하고 2V대 정도의 전압이 나오는 전지를 구현해낸 거죠. 그 스탠리 워팅엄 네네. 교수님이 네네. 그러니까 그 컨셉. 리튬이 나오고 리튬이 박혀 나와서 들어가는. 이동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 네네. 그 전에 충전 가능한 전지는 네. 예를 들어서 니켈 카드뮴이면 네. 카드뮴이 녹아 나왔다가 예, 예. 그 근처에 머물러 있다가 그렇죠, 그렇죠. 네. 다시 카드뮴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리튬이 녹아 나오는데 네네. 그게 저쪽으로 박혔다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서 반대편으로 갔다가 저쪽 물질에 박혔다가 그렇죠. 다시 다시 이제 예. 충전하면 돌아오는 네네. 건데 뭐가 좋은 거예요? 그 근처 떠돌다가 다시 오는 거하고 저쪽에서 박혔다가 돌아오는 거하고. 사실은 쏘쏘입니다. 아, 왜냐하면 전압이 높은 거 왜? 예,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계속 이야기한 대로 그런 복잡한 화학 반응이 있는 건 어쨌든 다른 부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커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기 K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개념적으로 이제 그런 게 맞긴 합니다만 리튬도 결국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여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리튬에서 나오고 걔가 요 나온 만큼 차례차례 밀려서 잘 옆에 있는 요 리튬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흘러가는 건 아니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거의 같은 컨셉이긴 한데 이 반응은 대신에 딱 리튬만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반응이 나올 확률이 적어지죠. 예. 그리고 제일 큰 건 어쨌든 전압이 높은 그리고 가볍고 여러모로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리튬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이황화 티타늄의 역할은 뭔가요? 그러면 이 어려운 리튬 이온이 이온을- 박히기 좋은 거죠. 예, 박히죠. 그러니까 정확히 방금 계속 그게- 예, 빈 모양이라는 말씀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네. 그냥 그러니까 딱딱한 보통의 황화물, 산화물 이런 식의 돌덩어리들은 잘 박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얘는 딱 그 빛처럼 이렇게 그 이온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정해진 위치에 딱딱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저 직소 퍼즐 꽂듯이 네네네. 뭔가 이렇게 그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딱딱 꽂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돌덩이를 가져가지고 돌덩이 위에다 이렇게 놓으면 뭐 이렇게 또 굴러다니고 뭐 잘 안 되지만은 이거는 네네. 일종의 틀이 만들어져 있는 그쵸, 야. 그런 느낌. 그 물질의 그 내부 속에 그런 틈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그러니까 그 이제- 개념 자체가 있다는 게 이분의 그러니까 그리고 이 리튬이온 전지의 제일 베이스 개념이 되는 겁니다. 1970년대 이 스탠리 워팅엄 교수님이 네네. 리튬의 그런 성질과 이황화 티타늄의 그런 격자라든가 그런 성질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네네. 리튬을 이황화 티타늄으로 보내서 꽂아 넣을 수 있는 네네. 그리고 이게 돌아올 수 있는 네네. 이런 방식의 네. 전지의 컨셉을 만들었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네. 그건 이미 오래전 얘기고요. 그렇죠. 이제 벌써 그래 돼버린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도에 그 구디너프 교수라는 분이 존 구디너프 교수.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외태경 교수는 잘 모르겠는 게 사실 우리 지금 전지의 거의 그 기초를 만드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메탈 대신에 쓰는 이쪽 그 리튬이 박혀야 되는 구조에 네. 이황화 티타늄 대신 그렇죠. 대신. 이황화 테트륨 대신에 그런 뭐 코발트 옥사이드라든지 코발트. 예, 니켈, 망간 이런 종류들의 그 리튬이 들어가 있어서 나오는 어떤 결정 구조가 마찬가지로 그런 리튬들을 받아들이면서 네. 결국 전자를 내놓을 수 있는 그 물질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했고 만들어낸 거죠. 요게 이황화 티타늄보다 나은 건 뭔가요? 이거는 그래서 그게 전압이 4.2V까지 충전 가능하고 네네. 평균적인 전압이 3.6V까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전압이. 전압을 높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을 통해서 더 높은 전압을 이제 쓸 수 있게 됐다. 네. 거기에 리튬이 더 많이 박힐 수 있다는 거네요. 리튬 이온이 그렇죠. 많이 바뀔 수 있죠. 많이 박힐 수 있어서 전압이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 부분은 물질을 찾는 과정이었네요, 그죠? 더 네. 효율적인 물질을 네네. 찾는 과정에서 이제 코발트 옥사이드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다. 네네. 이런 걸 이분이 이제 밝혀내신 거고. 예, 그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런 결정 구조가
이제 실제로 그런 리튬 메탈이 들어가도 전체 결정은 안 깨지고 네. 원래는 이렇게 그게 들어가면 걔도 전하를 띄니까 막 저것들이 힘이 막 틀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결정이 깨지거나 아니면 아예 못 들어가는 구조가 이럴 텐데 그게 그 내부의 그런 금속의 그 어떤 그 산화가라고 하는데 그게 좀 바뀌더라도 안정적인 구조를 계속 유지해 주는 거죠. 리튬이 0.1% 들어가 있어도 뭐 0.2가 들어가 있어도 물론 그 자체는 결정 구조가 조금 틀어지겠죠. 안에 뭐 들어가니까 저것들이 이렇게 인력 철들이 있으니까 막 이게 좀 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자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그러니까 리튬이 들어오면 막 이렇게 벌어졌다가 예를 들어 그 리튬이 다시 나갈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하는 이제 그런 특성들이 있는 물건들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키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뭐 연구 실험 같은 걸 되게 많이 해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요. 그걸 찾아내는 거는 사실 실험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그 이 결정화 에너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질의 구조를 네네네. 계산하는 예, 거. 계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안 만들어 봐도 이놈들은 예를 들어서 얘가 몇 개 들어가서 뭐 리튬의 전하가 뭐 결국 리튬 자꾸 들어가면 그 금속의 전하는 자꾸 떨어져야지 이게 이 전하가 같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막 바뀌어도 아 얘는 안정하구나. 예, 그거를 찾아내는 거죠. 네. 그래서 후보 물질로 이제 코발트, 니켈, 망간, 뭐 철. 이분이 나중에 그 LFP라고 하는 최근에 좀 유행하고 있는 그런 철계 화합물도 이분이 사실 빨리 개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개발해내고 코발트까지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된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거의 상용화에 앞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 그 실제로 상용화 하는 걸 이제 투자를 하고 네. 이제 시작하게 준비를 되는. 할 수 있게 된 거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한 분이 더 받으신 거잖아요. 네네네. 요시노 아키라 네. 교수님. 네. 그 지금 방금 그 앞에 누구야 구디너퍼 교수님이 양극을 한 개발하신 거는 양극 물질이고 네네. 양극 물질. 나중에 이제 거기 방전할 때 네. 방전이 될 때 리튬이 녹아 나오는 리튬 예. 이온을 받아주는 역할을 네네. 하는 한 거고. 거고. 그 리튬이 말한 대 이제 공기 중에는 불안정하고 물 닿으면 터지고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특징이 뭐냐면 나갈 때는 잘 나가는데 다시 리튬 메탈로 돌아올 때 곱게 코팅되듯이 이렇게 속출되지가 않고요. 바늘처럼 속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충방전을 계속하면 그 바늘이 계속 자라서 충전할 때는 양극에 있던 리튬이 예, 빠져나와서 그래서 다시 음극으로 이쪽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예, 이게 돌아는 제대로 안 왔어요. 들어온다. 예, 깔끔하게 안 돌아오고. 예, 예. 지저분하게 무슨 우리 이제 눈 결정처럼 예. 삐죽삐죽하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게 뭐 사실 뭐 우리 중간에 그래서 잘 보이는 정도의 삐죽삐죽함은 아니지만 그게 자꾸 자라면 그 결국은 그게 이제 너무 길게 되면은 이제 그러게요. 저 양극까지 닿아버리는 거죠. 그러군요. 그러면 이제 쇼트가 나서 이제 불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니까 네. 그 부분이 굉장히 그니까 산업화된 한계였었죠. 사실은 그 캐나다의 이몰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저 88년도경에 사실은 그래서 리튬 메탈 전지를 상용화하려고 내놨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폭파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래서 사실은 미국 회사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음극재를 리튬을 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리튬을 쓰고 양극재는 뭐 아까 개발한 거 네, 쓰는데 예, 예. 뭐 방전은 잘 되는데 네네. 방전은 잘 되겠죠. 리튬 잘 녹으니까 다시 충전할 때 네. 리튬이 돌아가서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쇼트가 나서 터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 미국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기초 연구도 많이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도를 잘 못 내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마지막 그 노벨상을 탄 그 일본의 그 요시노 아키라. 예, 이분은 이제 교수가 아니라 그 아사히 케미칼 아사히 화성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일하던 분인데 엔지니어시군요. 예, 예. 그래서 딴 거 연구하시다가 이제 이 음극재를 연구를 하셔서 그러니까 거의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도 아시다시피 흑연 같은 경우는 이 격자가 이렇게 이렇게 미끌려 나갈 정도로 이렇게 네. 격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반반하게 층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리튬이 박히는 형태의 그 개념을 생각을 해서 음극에다가 그러니까 메탈이 아닌 다른 걸 써보자. 어찌 보면 그때도 그래서 저희들 사이에서는 뭐 다이나마이트 같은 거 컨셉 아니냐. 다이나마이트도 왜 그 니트로글리세린을 근데 담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탄소에 들어가면 사실은 리튬이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막 리튬 메탈처럼 그런 폭발적인
그것도 없고 덴드라이트도 막아준다. 그러니까 리튬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네네. 리튬을 뭐 섞어서 네네. 탄소하고 섞어가지고 탄소에다가 리튬을 박아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도 좀 달라집니다. 예전의 전지들은 컨셉이 그 리튬 전지들은 메탈의 음극에서 리튬이 원래 그러니까 만들 때 리튬이 음극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얘는 이쪽에 탄소가 그냥 들어가고 양극재에 리튬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로 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발트 옥사이드가 아니라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인 거죠. 예. 양극재에다가 리튬을 넣어놓고 네네네. 그래서 충전부터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네요. 예, 맞아요. 그렇네요, 진짜. 참, 뭐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리튬 메탈 전지는 만들면 충전 상태인 거죠. 충전 상태에서 예, 그렇습니다. 차이구나. 리튬 이온은 만들면 완전 방전 상태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상태가 되게끔 만드는 기술을 이제 그 아사히에서 음극재는 리튬이 안 섞여 있군요, 아예. 처음에는 안 쓰게 있는 거죠. 처음에는 네. 탄소가 네, 있고 탄소만 있고. 받을 준비만 하고 있는 거네. 네, 그래서 아까 리튬 광산 말씀도 하셨지만 결국은 리튬 광산에서 저 수산화 리튬을 만들고 그거를 결국은 아까 말한 그런 코발트나 망간 뭐 이런 그런 금속하고 또 이게 구워가지고 리튬이 들어있는 그 메탈 산화물을 만드는 게 그 양극에 쓰이는 제도입니다. 음극은 그런 탄소인데 뭐 얼마나 걔도 마찬가지죠. 걔도 뭐 격자가 안정적인 그런 판상 구조지만 걔가 리튬이온을 많이 받아야 충전이 잘 많이 되는 거잖아요. 잘 받고 많이 받아야 되죠. 그렇지. 예. 그리고 이게 받으면서 인마가 막 팽창을 합니다. 음극은 충전할 때 부피가 늘어나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 잘 받고 부피 안 그하게 하고 많이 안 늘어나고. 예 그리고 이제 결국 부반응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부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이 음극 탄소 재료의 이제 그 진도로 나가게 된 거죠. 이게 듣다 보니까는 이 전지라는 게 그 재료공학적인 측면이 되게 강하네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딱 잡히는 그게 보시면 이제 딱 그 10년 간격, 거의 10년 간격, 5년 간격 되긴 합니다만 결국 양극재, 음극재하고 이렇게 다 개발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 컨셉, 네, 그다음 양극재, 네. 음극재.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일본에서도 이제 그걸 많이 특히나 이제 그때 일본이 IT를 많이 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휴대폰까지는 아니었고 캠코더에 원래 열려고 하는 쪽으로 해서 많이 나가서 이제 아까 아사히는 플라스틱 필름도 만들고 네. 그 탄소도 만들고 하는 재료 업체니까 또 그런 경쟁력이 있었고 네. 뭐 도시바, 사니오, 소니 이런 데는 사실 자기 자체에서 그런 그 IT 기기에 쓰려고 했던 걸로 개발을 했었죠. 근데 이제 91년도에 소니가 사실은 최초로 상용화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B2B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쓰는 게 아닌 네. 어떤 다른 소비재에 들어가는 이런 그 제품의 개발은 결국 어플리케이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 소니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빨랐다. 네.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딱 자기들 강하게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리튬 메탈 같은 경우에는 아니 리튬 이온이라 하더라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들, 몰리나 이런 것들이 터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리튬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았었던 거군요, 다들. 그 음극재 개발을 한 게 대략 80년대 중반, 85년 이때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91년도에 결국 소니가 그 최초 개발품이 아니라 시장에 내놓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한 겁니다. 양산을 한 거. 네, 맞습니다. 음극재가 개발되자마자 6년 만에 그냥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요구가 있었다는 양산이 거죠. 되는구나. 그러니까 니카드나 니치케 수소로 가느니 글로 가겠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95년도에 회사를 입사했을 때 이제 한 3년 정도 지난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도 이제 벤치마킹 한다고 그 뭐 소니, 사뇨, AT&T, 뭐 몰리 뭐 이런 쪽에 배터리를 그때 이제 막 분해해서 뭐 조사하고 연구하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캠코더 이런 거 요즘 캠코더는 되게 조그맣지만 90년대 이런 캠코더는 엄청 큰 거였잖아요. 마리 캠코더지. 네네. 근데 그런 것도 항상 보면 이제 지금 저도 카메라를 돌리고 있지만 카메라에서 문제가 되는 게 항상 배터리인데 아, 예, 예. 배터리 무겁고 왜냐면 금방 닳고요. 네네. 밖에서 촬영 오래 해야 되는데 배터리 무거운 거 막 금방 닳아버리면 막 몇 개씩 들고 다녀야 되고 네네네. 그만큼 떨어져 버리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실. 네네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아마 소니가 또 캠코더를 많이 만들던 회사니까 당시에 리튬 이온을 빨리 양산을 해가지고 자기네 좀 활용을 하고 뭐 이런 접근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완성 단계인 그런 높은 전압, 높은 전류, 온도
이런 것들이 안전성에 위험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기구적인 설계에 대한 특허를 소니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높은 온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막 안에 가스가 차면 이렇게 열려 가지고는 가스를 분출해 준다든지 네. 높은 온도가 아니 높은 전류가 흐르면 전류를 차단시켜 준다든지 그런 걸 잘 적용해서 그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고 시장에서 봐도 그렇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컨셉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때 리튬 이온 전지가 양산이 됐으나 네. 아직 우리는 핸드폰 같은 데는 다 니켈 아직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전혀 없죠. 본 적이 없는 니켈 계통의 전지를 네. 쓰고 있었고 네네.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핸드폰이니 뭐니 해서 정말 많은 경우에 쓰게 될 때까지는 또 꽤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죠. 요런 그 시기에 입사를 하셨구나. 그 시기 입사를 그러니까. 하셨고 예, 이제 걔들이 시제품으로 있을 때 막 시중에서 좀 사가지고는 뜯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좀 확인하고 네. 뭐 그럴 때였었죠. 그러면 이제 그 얘기부터를 다음에 네. 들으면 되겠네요. 네. 직접 하신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리튬 이온 전지가 세상에 나왔어요. 지금 나오긴 했는데 네네. 이제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고 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을 그때 자세히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죠? 네, 생각보다 네. 어렵고 우리가 오히려 빅뱅이니 블랙홀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웬만큼 복잡한 얘기가 나와도 우리가 들은 풍월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지만 지금 나온 얘기들은 사실 관심 없는 분들은 전혀 완전히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전 사실 아까 그 직전에 K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스페이스 스타쉽. 예, 스타쉽 이야기하실 때 들으면서 와 저렇게 깊이까지 들어가시는데 이라고 생각해서 저거는 이제 사실 우리는 늘 듣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들을 그 기초적인 얘기에 가깝습니다. 겉핥기 방금. 많이 무서웠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오히려 깊이 들어가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맞아요. 예, 깊이 들어가시면서 이제 그 우리가 모르는 용어나 이런 것들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터리의 세계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앞부분에 아마 약간 복습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간단하게나마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얘기로 계속 하는 걸로 하죠. 네. 오늘 이용 기자가 없어서 그나마 수월하게 진행됐고요. 이용 기자는 한번 다음에 이제 경험하시게 되겠지만은 얘기를 산으로 끌고 갔는데 아주 명수입니다. 그럼 저랑 가면은 딴 나라로 가겠는데요. 아니 그래도 저기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근처에서 계시지만 저 친구는 정말 그대로 산으로 가거든요. 배터리를 안 가지고 산으로 갑니다. 네, 그 경험 해보시면서 또 다음 시간 기대가 됩니다. 저희 삼태성즈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이 정도에서 오늘 마치는 걸로 하고 네. 저희는 다음 주에는 이제 천문학자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별 해는 사람들로 바꿨는데 예, 그 천문학자로 다시 돌아오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6월 내내 또 개편된 그런 구조로 계속 진행하는 걸로. 개편된 거 확실하게 소개하셨어요? 네,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다시 얘기하면요. 개편은 이렇게 됐습니다.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첫 주가 별 해는 사람들입니다. 예, 천문학자 나오시는 분들 전명원 교수님 그리고 M 박사님 동일하고요. 이 환경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기존의 그 우리 유튜브 찍던 그 환경에서 뭐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어서 그 환경에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영상이 많으면 네, 거기는 영상이 또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두 번째 주는 이제 격동 500년 그 하던 그대로 합니다. 예, 그 곽재식 작가님하고 최 팀장하고 그다음에 이용 기자 해가지고 역시 그 홍대에서 촬영을 기존에 하던 비슷한 식으로 하게 되고요. 세 번째 주가 새로 개편된 뉴스 앤 올디스라고 해서 과학 뉴스 하고 또 저 생물학 뉴스 안주현 박사님이 하셨던 생물학 뉴스 그대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혜정 교수님이 옛날 얘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연금술 첫 편이 나갔습니다. 아 연금. 예, 그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과학이란 무엇이고 틀린 과학이지만 어쨌든 뭔가 알아내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뉴스에서 곽재식 작가님은 빠지셨네요. 예, 뉴스는 이제 3시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에는 지금처럼 신삼태성즈 이용 기자가 돌아와서 진행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유튜브가 없으니까 네. 훨씬 편합니다. 사실 이것도 유튜브로 올라가긴 하지만 딱 각을 잡는 게 아니니까 지난주에 저 뉴스 앤 올디스 새로 하신 두 분도 그랬어요. 이거 좀 속닥하게 그냥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고 옛날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 느낌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괜찮다. 뭐 나름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적어도 이제 4편 중에 매달 이제 2편은 이제 2부디기로 진행이 되는 걸로 두 종류는 그렇게 좀 결정이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당분간 가려고 합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는 다음 달에 신삼태성즈는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